저는 정부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래량을 줄이는 게 목표면 일단 성공,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면 실패. 근데 참 이게 웃기는 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신고가는 나와요. 매수자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어떻게 되지? 이게 진짜 안정되는 거 맞아? 모르겠다. 나 그냥 질러버릴 거야. 불안한 수요자들이 사니까 네. 신고가가 나오죠. 삼중고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거 어떡할 거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답이 없다고 한 거든.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답이 없거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또 요즘에 바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11호 대책 발표되고 네. 그때보다는 저는 12월이 좀 낫다. 좀 행복하다. 숨 좀 돌리니까. 네. 그만큼 어찌 보면 15 대책이 너무 강력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해석해달라,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거 뭐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까지 수 없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 11호 대책이 이게 화제성 측면에서는 최고 아니었나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국에서 네. 대책이 발표가 되고 기자들이 얼마나 전화가 오느냐, 네. 방송국에서 얼마나 부르느냐가 이제 저는 척도라고 바로 생각하고 밑인데.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는데 11호 대책은 정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 모든 아는 기자들 다 전화 오고 네. 모든 방송국이 다 전화 왔으니까 네. 아마도 저는 627보다도 11호가 파급 효과는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15 대책도 지금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거의 2달이 다 지났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통계도 다 나오고 어느 정도 방향성도 결정이 된 시기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저는 정부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래량을 줄이는 게 목표면 일단 성공, 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면 실패. 네, 네, 지금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녹화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주간 상승률이 0.17%거든요. 네. 녹화일 기준으로. 그럼 두 달 흐름을 보죠.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54%였다가 뚝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0.23, 0.2 뭐 0.17까지 떨어졌다가 요게 한 달 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떨어졌어요. 상승률이 가격이 아닙니다. 상승률이 떨어졌다가 0.17, 0.2, 0.18, 0.17 제자리 걸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률이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야 대책 발표 전보다 내려왔잖아. 상승률이. 그러니까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거의 한 시속 140km 달리다가 이제 한 80km 정도로 네, 내려오긴 했는데 80km도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여전히 상승 중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서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면 이제 11호 대책의 효과는 이 정도까지다. 그러니까 하락 전환까지는 못 갈 것 같다. 하락 전환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을 줄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거래량을 줄이는 게 과연 목표 달성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좀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좀 남는 상황이고 여전히 신고가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참 이거 웃기는 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신고가는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R114에서 2026년 네, 그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상승 전망이 53인가 52%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네. 하락 전망이 14%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합이거나 모르겠다는데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하락보다는 상승이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전국까지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좀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데 그럼 52%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왜 오른다고 할까? 1번이 핵심 지역들은 올라갈 것 같아. 아마도 서울의 한강벨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유동성이 좀 풀린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극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렇지 물량 부족한 것도 많고 유동성 문제도 많고 기준금리도 많고 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뭐 하락 14% 전망하신 분들은 왜 하락이라고 전망했을까 내용을 보게 되면 대출 기준에 인해서 매수세 약화가 1번입니다. 네,
듣고 보면 대출 규제하니까 매수세가 약화되겠지? 맞는 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결합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대출 규제하니까 매수세가 약화되니까 거래량 줄어들죠. 네. 맞는데 자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자 10명 매수 대기자가 10명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자금 계획이 안 맞잖아요. 네. 성동구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서대문이나 동대문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네. 에휴 그냥 기다려보자. 모르겠다. 한 6명 정도는 집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4명 중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4명 중에 난 그래도 살래. 1명, 2명이 삽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이제 금매로 던지고 제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금매로 던져야 되고 네. 우리 부일남이 매수자라고 생각한다면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격을 더 떨어뜨릴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돼야 이제 가격이란 게 떨어지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우리 설문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핵심 지역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유동성도 늘어나고 정책의 부작용으로 매미로 잠금 현상도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왜 금매로 팔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 것이고 사려는 분들은 올해 집값이 3번 올랐잖아요. 네. 2, 3월에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빵. 6월에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빵. 10월, 9월, 10월에 97 공급 대책되고 발표되고 불안해서 빵. 매수자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어떻게 되지? 이게 진짜 안정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팔려고 하더라도 금매가 아니라 저는 시세대로 올리겠죠. 아니면 더 부르겠죠. 모르겠다. 나 그냥 질러버릴 거야. 불안한 수요자들이 사니까 네. 신고가가 나오죠. 최근에 제가 잠실 다녀왔는데 잠실 르엘이 네. 그 미성크로버 아파트 재건축한 거, 그 요즘 화제입니다. 롯데타워, 네. 롯데타워 앞 전용 84가 48억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맞아요. 아 진짜? 야 이거 48억? 진짜야? 그래서 제가 현장 갔어요. 또 네. 궁금해가지고 가니까 일단 신거래 신고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문은 쫙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모니터링하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반포 메이플자이 가지고 계시는 분의 네. 반응을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 돼? 48억? 야 우리 56억인데? 야 우리 저평가하잖아. 우리 너무 저평가야. 56억이 이제 저평가가 됩니다. 네. 엘스 리센치에 있는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35억 최근에 35억 7천 거래가 됐는데 야 48억 우리는 잠실동이고 그건 신천동인데 아무리 입주 연도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 저평가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48억이 이게 한 개가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왜곡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이렇게 왜곡이 되다 보니까 저는 시장 통계를 보게 되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도 줄어들었으니까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왜곡이 되고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런 것도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매도를 하는 분도 이걸 파는 순간 뭐 무주택으로 갈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 다시 이분도 매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도 힘드니까 매도할 때도 뭐 최대한 비싸게 팔든지 안 팔든지 뭐 이런 좀 금매로 갈 이유가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팔고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팔고 전략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저도 강조드리는 게 1주택자들의 전략은 팔고 뭐 하지? 네. 를 항상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만난 분도 집 하나를 팔고 싶대요. 네. 성동구에. 아, 집이 두 채신가 보죠? 성수에. 네네. 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팔고 뭐 하실 거예요? 계획이 없대. 아니 계획이 없는데 팔아서 뭐 하게요? 자기도 그렇대. 그러니까 네. 먼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통 상급지로 갑니다. 앞서서 이제 르엘 같은 경우도 자 잠실 르엘 좋죠. 신축 아파트에 앞으로 이제 잠실 중은 5단지가 재건축 완공되기 전까지는 아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파신 분은 어디로 갈까요? 강동구로 갈까? 나이가 한 75세 되시는 분들은 갈 수도 있어요. 강동구 가가지고 한 20억 아파트 하고 현금으로 쓰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상급지로 가려고 하면 아까 메이플자에 56억, 48억 만약에 40억에 팔면 자금이 현금을 얼마 보태야 돼요? 그러면 거의 16억을 보태야 되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48억에 가면은 8억 더 보태면은 살 수 있으니까 대출이 2억이면 내 돈 6억 네. 어떻게든 금융자산 끌어모아서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아마 48억을 던지지 않았을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급지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뭐 그런 분들 아니라면 사실은 팔아야 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제 매수 수요도 감소하지만 매도 물량도 더 많이 감소하면서 조금씩 신고가가 또 찍힌다. 그럼요. 그 어떤 분들은 매물이 그래도 많다. 네.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매물이 뭐 아실 보니까 뭐 2만 호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매물 중에서도 하락 매물이 많아야지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아니 잠시 예를 들어서 리센치 얘기를 좀 해보면
뭐 35억 몇천씩 거래가 되는데 그게 34억, 33억짜리 매물이 많아야 하락 요인이 되는 거지. 36억, 37억 부르는 매물이 늘어나는 건 그거는 오히려 집값 하락의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매물도 줄어들지만 지금 집주인들은 급매로 팔 이유는 없다. 오히려 불안한 사람은 매수자다. 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좀 관망세로 간다고 해도 네. 사실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무주택자였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집을 안 사도 뭔가 전세든 월세든 또 계약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살기도 뭐하고 또 사면 또 이건 대출도 안 될 것 같고. 딜레마. 네, 근데 안 사고 전세 얻는 순간 또 2년 또 돈 묶이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냥 이걸 포기할까요? 그냥 이게 전세나 포기가- 월세로 가서 그냥 포기할까요? 포기가 아니라 작전상 후퇴죠. 작전상 후퇴인데 이게 후퇴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후퇴라도 쉬워야 되는데 후퇴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집 사는 거는 마음을 잠시 접고 이제 전세 가려고 하는데 전세 매물이 가보면 이제 네. 현장에 가보면 돈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집 사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네. 1억, 2억 가지고 서울에 집 사려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현금이 뭐 10억 정도 있는 분들이 좀 제법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포기하고 이제 괜찮은 전세라도 가려고 하는데 요즘 아시잖아요. 매물이 전세 그러니까 매물 안 전세가 나옵니다. 쉽지 진짜 않아요. 전세 매물 전세난은 두 가지인데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게 전세난이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전세난인데 2025년 12월 기준에서는 일단 가격보다도 매물이 없는 게 더 전세난입니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2026년은 좋아질까? 2026년에 뭐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물량이 없어. 입주 물량이 안 나옵니다. 거의 국토교통부 통계로 28,000호 정도인데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다 끌어모아서 28,000호고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뭐 캐슬 뭐 이런 아파트들은 2만 호도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근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축 아파트가 나와요. 갈 수가 있어야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최근에 금단 신도시 가보니까요. 금단 신도시는 아직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풍선 효과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거래는 되더라고요. 네. 거래는 꾸준히 돼요. 매수자들이 들어오고 실수요자들이 이제 그나마 금단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한 7억대 정도 합니다.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파는 분들도 계세요. 아,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리고 초기에 뭐 3, 4억씩 했었잖아요. 입주할 때 네. 막 약세 때.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하시는 분들이 팝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한데 여기서 포인트가 매매 가격은 7억 5천, 7억 7천, 뭐 7억 8천 정도 되는데 전세 가격이 4억 5천이에요. 꽤 높아요. 전세가율이 한 60%?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금단 신도시 입주할 때 당시 2022년에 전세 대출을 90%까지 해줬대요. 그러면 현금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네. 90%니까 3억 전세집에 들어올 수 있죠. 2억 7천 대출 받아서. 네. 자기 자본이 3천밖에 없어요. 3억에 살고 있는데 금단 신도시는 지금 옆에 막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들어올 거예요. 네. 자, 신축 아파트가 보통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박앤세일 같은 느낌? 저렴하게 전세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 집주인은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쳐야 되니까 네. 또 물량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높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렴하게 나오는 박앤세일인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에 걸려서 대출이 안 나오네. 그러면 현금 3천만 원 있는 분이 2억 7천 대출 받아서 3억에 살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억 5천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올려줬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새 아파트는 한 3억 5천에 나올 수는 있거든요. 들어가려는데 대출이 안 나오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림의 떡이고 살던 집을 계속 올려줘야 돼요. 대출을 받든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매물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요. 갱신 계약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물도 안 나오고 입주 물량은 그림의 떡. 그나마 입주 물량도 줄어. 이게 네. 삼중고거든요. 전세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2026년부터 아마 전세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월세 가격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2026년의 부동산 시장 화두라고 한다면 저는 전월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보다도 오히려. 네. 그래서 전월세가 훨씬 더 심각하다. 삼중고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이거 어떡할 거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답이 없다고 한 거도 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답이 없거든.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97 대책 나온 지 이제 한 3달 정도 됐는데
연말 안에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단독 기사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뭐 유보지 같은 것들 뭐 많이 모으면 뭐 한 7만 원 더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공급 대책이 뭐 어떤 게 예상이 되고 뭐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계획 발표니까 뭐 실제 공급은 되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빨라요. 한 5, 6년 뒤나 입주할까 말까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공급 대책이 이 시장에 지금 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문이죠. 네. 의문이 팩트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급 얘기하는 사람 봤나요? 정부 관계자 빼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네.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고객들이나 만나봐도 저는 공급 대책 얘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세요. 97 공급 대책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보게 되면 후속 조치가 몇 번 나왔거든요. 네. 공공분양 2만 9천호로 한다는 것도 나왔고 뭐 토지 보상 뭐 계획처럼 잘 진행이 된다 뭐 이런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뉴스에 별로 언급이 돼 안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클릭수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심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기사화하잖아요. 기사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공급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은 어차피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저는 97 공급 대책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지 말았어야 되고 하려면 늦게 발표하더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고 97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해서 12월이나 2026년 내년에 제대로 한 방 빵 먹였어야 되는데 기대는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97 공급 대책 발표되기 전에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대단한 카드 가지고 있다. 네. 기다려라. 627은 맛보기다. 맛보기다. 에피타이저다. 이제 본 메뉴 메인 디시 한번 기다려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펌핑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진짜 뭔가 다른 획기적인 게 뭔가 나오나? 네. 뚜껑 딱 열어보니까 135만 호 수도권 2030년까지 착공. 이게 뭔 소리지? 윤석열 정부 때는 270만 호였는데 네. 약간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 그 실적을 KPI라고 하잖아요. 네. 목표 달성. 약간 국토교통부의 목표 달성 느낌? 135만 호 잡아놓고 우리 몇 퍼센트 달성하고 국민들이 135만 원 몇 퍼센트 달성되는 게 무슨 관심이 있겠으며 일단 숫자 자체가 공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숫자에 좀 약하잖아요. 네. 야 친구한테 한 1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친구가 안 빌려줍니다. 그냥 화냅니다. 너 씨, 장난하냐? 내가 100만 원 어디냐? 친구한테 한 1000억만 빌려달라 그러면 웃죠. 그냥 웃잖아요. 네. 135만 원과 그런 느낌? 실현 불가능한 숫자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고 알고 보면 더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정도 되는데 네. 5년 내에 분당 신도시 13개를 착공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3기 신도시 얘기가 막 나오는데 3기 신도시가 물론 뭐 광명 시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일 속도가 빠른 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가 대표적인 3기 신도시잖아요. 이 5개 다 합쳐도 17만 5천 호입니다. 네. 그러면 135만 호 하려면 이 5개 신도시 같은 규모를 한 7배? 8배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와, 이 5개 가지고 2018년에 발표해서 지금 또 쩔쩔매고 있는데 네. 무슨 물량을 더 낸다는 거지? 물론 국토교통부는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정비사업 물량들, 공공 분야, 민간 물량 다 포함해서 연간 한 20만 호 정도의 숟가락 좀 더 얹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얼마야? 135만 호 니들이 하겠다고 한 거 뭐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계획 같은 느낌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97 공급 대책에서 끝났습니다. 공급 대책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안 먹힙니다. 그러면 나오려면 97과 관계없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들 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유유부지 이런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안 먹힙니다. 유유부지는 도대체 얼마나 지금 곰탕 우리듯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유부지는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태능 CC부터 해가지고 못했지만 그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발표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았죠. 그 국토부가 지금 또 그 국토부인데 또 우려 먹는다? 곰탕도 처음에 먹을 때 맛있지. 엄마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러 먹으면 이제 질리거든요. 국민들은 이미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죠. 야 유유부지 그거 공급되면 정말 주택시장 안정되는 거 맞아?
맞을까요? 아닐걸요? 유휴부지 개발이 끝나도 진짜 계획처럼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인 유휴부지가 뭐 18개인가 16개인가 뭐 대표적인 게 그 정도 됐는데 마곡 하나 빼고는 마곡은 이제 나대지였으니까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그 18개가 다 되더라도 서울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아니죠. 특히 지금 여기 대표적인 게 태릉 CC 네. 그 성대 야구장 거기 노원구 도봉구거든요. 네. 지금 노원구 도봉구 집값 별로 안 올랐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집을 우리가 못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공급 대책이 성공하려면 한강벨트에 나와야 돼요. 한강벨트라고 한다면 이제 강남상구, 용산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또 동작구 정도까지 네. 여기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물량 뭐 1년에 10,000호씩 2030년까지 5만 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어디야? 내가 청약 한번 해볼게. 착공이나 분양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푸는 건데 국토부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네. 과천에 그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에. 네. 약간 청국장 좀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다음에 같이 한번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과천시가 아니고 서리풀 지구더라고요. 네. 네, 행정구역이. 그래서 여기가 서리풀 지구 끝자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같이 간 분한테 여기 분위기 어때요? 서리풀 지구 지금 정부는 개발하겠다고 하고 아마도 공급 대책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떠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반대한답니다. 왜 반대할까요?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 땅이 과천이나 그쪽 지역들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면 땅값이 그렇죠. 그 가격일 수는 없죠. 얼음 잡아도 뭐 평당 뭐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땅들이잖아요. 더 가면 더 갔지. 네. 근데 그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정부가 보상해주면 니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시세대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보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니까 주민들은 다 반대한답니다. 근데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빼앗다시피 수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극복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대책들 다 끌어모으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유휴부지도 뭐 사실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지 반기지 네. 않잖아요.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휴부지 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부셔서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네가 아니면 그래 공공주택 많이 지으면 좋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 집 근처에 그게 생긴다고 하면 사실 기분 좋을 사람은 없거든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데 또 그걸 무릅쓰고 일사천리로 5년 내에 진행이 된다? 네. 쉽지 않습니다. 하기도 쉽지 않고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한강벨트에 원하는 물량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데는 의미는 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거는 박수 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현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고 오히려 12월에 한다고 발표했는데 뚜껑 열었는데 또 똑같은 3기 신도시 얘기 유휴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 그 유휴부지를 한 번 더 울어먹는다? 야 진짜 답이 없구나. 시장은 그나마 상승률이 좀 안정되다가 이거 진짜 답 없다 라고 하는 순간 또 한 번의 또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